여기 어렵다. 근데 별거 없대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된대요. 이승태 변호사님이라고 정말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도 좀 들어주시고요. 네. 여기 어렵다. 예, 되게 유쾌하신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일단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도시와 사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도사 이승태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 TV 보니까 우린 뭐 명함도 못 내밀겠다. 진짜 스타트업이야. 아까 내가 그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합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보러 하시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우린 스타트업이고 저 본인들은 중소기업이라 그러냐? 저는 이제 이승태 변호사님하고는 인연을 모 지자체의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젊으신데 되게 유능하신 어떤 것들을 제가 그냥 봤습니다. 되게 소신 발언도 하시고 또 좋은 말도 많이 전달해 소신 주시고 발언하다가 잘렸잖아요. 이런 말씀 해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거기 소신 발언하다가 도시계획위원으로 2년 있다가 아마 바로 경질됐던데. 맞아요. 이게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게 사실은 시정의 방향에 맞지 않으면은 조금 꺼려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소신 발언을 하신 분이 유능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2년 더 했나? 아무튼 그런 뭐 인연으로 이제 좀 뵙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이 법이 지금 전문가들도 모르는 법들이 너무 빠르고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웬만한 전문가를 모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신 변호사님을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오늘 법률 용어보다는 그 생활 용어를 많이 쓰시면서 좋은 저희는 법이 생활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대신 그러니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밥 먹는데 쉽게 가자. 왜냐하면 그리고 저도 원래 말을 쉽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 돌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어려운 용어도 잘 안 쓰니까 네.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아이스 브레이크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층간 소음 삶이 흔들렸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분이 계셨어요. 제 상담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뭐 개소리, 그다음 색소폰 소리 그거를 한 3년 동안 시달리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집을 팔고 가겠다 했는데 제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전세를 내주고 조금 편한 데로 가라라고 이제 상담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 집을 내놓은 거를 부동산에 인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상담자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각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많이 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옛날에 뭐 이휘재랑 얼마 전에 뭐 연예인들 개그맨들 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죠. 네, 엄청 이슈가 많이 됐죠.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저희한테 그 인터뷰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내가 한마디 했던 거야. 뭐냐면 사실 나도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방송에서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가 사실 나는 이사 간 게 법적으로 해결 못 하고 이사 가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욕 먹은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굉장히 그 유튜브에서 소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제가 그 유튜브를 찍거나 방송 얘기를 할 때 개소리라는 얘기를 가끔 하려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 짖는 소리로 하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법률적으로 제가 좀 풀어보면 지금 먼저 볼게요. 층간소음이 있는데 그거를 고지를 하지 않았어. 집을 전세를 놓으면서. 그랬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는 쉽게 얘기하자고요. 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알려줄 의무가 없느냐.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계약 체결상 고지 의무라 그랬잖아. 네.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네. 일단 그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지를 안 해서 위법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무조건 다 범법자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게 꼭 형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형법을 위반했을 때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다는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해줘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고지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가 개가 많이 짖거든요. 위에 아마 굉장히 시끄러우실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전세계약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지. 그 정도로 시끄러운데도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안에서 이분이 손해를 얻은 손해가 뭐겠어요? 괜히 이사 왔잖아. 그리고 그쵸. 그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느끼는 손해가 있을 거라고요. 있으면서 거기서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다음에 그 위에서 막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엄청 받죠. 약 먹어. 우울증 치료 받아. 뭐 이거로 인한 손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 그래서 다쳤어. 그것까지 다 손해 아니냐는 거지.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집주인 때문에. 집주인이 알려만 줬으면 내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런 손해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연재 먼저 볼 게 뭐냐면 이제 고지 의무가 있느냐예요. 만약에 여기 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PT 내용 보이시죠?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 짖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여기가 그걸 알았으면 누구도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정도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기망이면은 이제 방관에 속이고 이렇게 한 그래 거네요. 적극적으로 여기를 속인 거는 아니야. 만약에 여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사시면 두 분이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하더라도 계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데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약 전세보증을 받았어요. 사람이 안 들어올 집에. 그랬을 때는 그것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묵시적으로 명시적이진 않지만 기망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고지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로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시끄럽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거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임대를 놓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층간소음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층간소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규칙 다 만들어놨는데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면 이게 수인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참을 수 있는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놨어. 근데 그 소음이 뭐냐면 그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이 있어요. 직접 충격 소음은 이렇게 쿵쿵 거릴 때 나는 소음이 있잖아요. 슬라브를 이렇게 두들겨서 나는 소음을 얘기하는 거고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를 통해서 나는 소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소음이 기준치를 없느냐를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소음이 어떤 걸 소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금 그 거슬리는 소리,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듣는 거.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는 소음인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서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소음은 사람이 유발하는 소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뛰거나 걷거나 사람이 그 소리를 내서 그 음향기기를 키워서 근데 이거는 개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야. 걔는 사람이 키우지만 그래서 이 소음 진동 그 관리법이라든지 지금 네. 이런 그 층간 소음과 관련된 데에서는 층간 소음의 이 소음에서는 지금 개 짖는 소리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판례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사람이 키우는 개 때문에 기준치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 그러면 네. 이게 수위난도 참을수 있는 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005년도 7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아파트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럼 그 이전 거는 그 이전은 여기다 플러스 5데시벨을 해야 돼. 좀 옛날에는 슬라브 두께라든지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좀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직접 충격 소음이 그 아침에 그러니까 주간에 6시부터 10시까지 밤 네. 그때 1분 등가 소음이 43데시벨. 이게 어느 정도죠? 43데시벨?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정도 43데시벨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건 직접 충격음이야.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될 테고. 네.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탁 올라가는 소음.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이 정도 소음이 나는 것. 그리고 네. 43데시벨 등가 소음이라는 게 평균 소음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이 정도를 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걸 알아. 본인도.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거 알면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로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이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임대인은 네. 일단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게 돼요. 기망한 거네요. 그렇죠.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 임차인이. 임차인이. 예.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정도가 되려면 도저히 못 살아야 돼. 나 여기서 살 수 있는 정도를 넘었어. 이 정도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고 그래서 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 취소까지 못하더라도 계약할 때 알려주지 않은 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음이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소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소음이 발생하면 네. 아랫집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다가 네. 연락을 해요. 네. 그러면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서 나와서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개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재도 그냥 잠깐 재는 게 아니야. 그거 하루 1박 2일 재거든요. 네. 그 기준을 그 수위 난도가 넘는다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이번에 의뢰하신 분도 네네. 그 신청을 하니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사실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걸려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 어떤 행동들이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기망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소송은 그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소송은 뭔지 아세요? 그 편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니요. 소송은 결국 네. 입증을 위한 게임이에요. 입증 게임이에요. 입증 그러니까 게임. 우리가 탁구 치듯이 입증하는 거야. 내가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공이라고 생각하면 왔다 입증을 갔다. 자꾸 넘기는 거야. 내가 입증할 걸 넘기고 그쪽에서 또 다른 것들을 입증하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실로 보면 사실로 보면 임대인 집주인이 네. 정말 시끄러운 거 알면서 말 안 했을 수 있지만 네. 그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 그리고 또 이 당사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하나를 다 입증해야 돼. 또 하나 고지 의무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입증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손해액이 얼마? 네. 그 손해가 얼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손해가 아니거든. 그러면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숫자로 또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고 그다음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 판사를 설득시킬 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뭐 오늘 이제 결론은 이건 난 것 같아요. 네. 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우리가 실제로 변호를 하고 소송에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만은 참고하셔서 세입자를 어떻게 맞추실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뢰인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